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G7 결과를 주로 편집한 내용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에너지를,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AP 보도 내용인데요. G7은 젤렌스키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동안 우크라이나로 끝납니다.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주제로 거의 그 회의 종결을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또한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일본 기시다 총리는 G7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미국은 탄약과 장갑차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3억 7,500만 달러의 상당의 새로운 군사 원조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공약은 미국 F-16 전투기에 대한 훈련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후에 나온 것으로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최종 이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번에 참석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격인 인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피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표현을 했다기보다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중국에 직접 표현하고 솔직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인 수사를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인간 개인 생활에서도 할 말은 한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네. G7은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핵실험 발사를 포함해 무서운 속도로 미사일을 시험해온 북한의 핵무기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도 또 이렇게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또 G7이라고 또 평화 시위자들이 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도움을 주겠다,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위해 최대 6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중국의 투자 달러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참 감성적이다. 뭐냐면은 이제 그길 동영상으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확대 회의에서 발견하고서 거의 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되는 건데, 이 인도 무디 총리가 멍쪄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는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뛰어가다시피 할 때 어떻게 좀 웃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거 봐가지고 왜 이런 뉴스를 낼까 하는 이 뜻이 참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또 이 G7 결과 후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기사들, 대한민국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윤에 힘쓰는 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G8에 들어가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G7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G7 일진회에 들어가서 G8이 되면 일진회의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그런 일들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대신 얻을 것은 물론 한국의 테리토리 확보다 이렇게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테리토리라고 일부러 영어로 썼는데 이제 많이들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은 한국의 나벌이가 또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도 있단 말이죠. G7 정상회의 참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스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는 뭐 아까 얘기 중에 잠깐 까먹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소곤소곤 되는데 무슨 비밀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남들하고 얘기하는 한일 관계가 아니고 이제 한미 관계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 회담, 바이든, 윤 기시다 미국 초청 이런 기사를 뉴시스 박준호 기자가 냈는데 이 세 사진은 야외에서 별도로 삼국 정상이 만나서 하는데 2분 회담 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 뭐 우리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또 뭐 전체 회의나 확대 회의에서 뭐 얘기 나온 거 다 우리 사전에 합의했으니까 그런 거 확인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자주 만났고 네. 저건 이번에 뭐 서로들 인사말을 한 거 정도로 끝난 거로 갔는데 이제 큰 의미 부여는 바이든이 윤 기시다를 동시에 미국을 초청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글로벌 사우스 히로시마 글로벌 사우스 포함해서 이번에 이 G7 내 참관국으로 초청된 나라들 대표들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헌화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윤 장관이라고 이제 뭐 AI가 번역한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비살상적 지원 약속을 했다. 코리아 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맞대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비살상 장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희망한다고 젤렌스키가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또 그동안에 우리가 간 게 의료 지원, 발전기, 컴퓨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이거에 의해서 또한 요거 외에 이제 비살상 장비에 대한 지원을 추가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차량과 구급차 등 긴급히 필요한 다른 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일본은 방어 장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어 장비라는 게 뭔지 저는, 군수 물자로 한다고, 이것도 사실은 이 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정말 궁금한 것은 155mm 포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죠. 시긴트 사건으로 뭐 미국이 도청한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글도 한참 회자가 됐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그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 정리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이 G7까지를 통해 가지고 한미 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식으로 벌써 이루어졌고 이제 G7에서 만났는데 결국 현재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데 동맹이란 뜻은 동맹국이 누구한테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반격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란 건 그런 의미인데 현재 이제 민주당과 국힘당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한미일 불협화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만은 전에는 공화당 그 트럼프가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문 정부 때 이런 그 불협화음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 총선이 있는데 공화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한국 총선에서 국힘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이 한미일 동맹 강화는 저는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이 공화당이 되더라도 공화당도 바라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일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의외로 대중 대북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은 지속 가능할 것 같지만은 일부 일본 좌파는 대북 한정이다. 한국의 현재 행보는 대북 한정이지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한국을 축소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미 스루프 타임즈 21일자를 통해서도 그 전인가 한 이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본 신초사 발간의 그 내용 중에 스즈오키라는 그 이 사람이 한국인은 중국에 맞서는 기계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장래도 갖지 않을 거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친중파가 출세하는 한국 외교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을 겁내고 공중증에 걸려있는 한국 외교의 지병이다라고까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중증은 문정부를 거치면서 악성이 됐다라고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친중 에리트 집단은 지금도 건재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여야 모두의 친중파가 꽤 현재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부 내 관료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 대통령이 이 스탠스를 이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그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한 것은 자기 뜻에 결국 안 맞는다. 이런 것으로 한 거 아니냐. 뉴스 보도는 무슨 그 미국 한미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무슨 그 저녁 만찬에 뭐 스케줄상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뉴스로 나왔는데 핵심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이 균형을 잡으려는 게 김성한이었다라고 그런 사람이 일본은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나온 거죠. 참 뭐 좀 못마땅한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다가옴에 따라 일본의 평화주의는 균형을 유지라는 제목으로 영국 BBC 뉴스에서 테사 윙
에리 오카자키 히로시마에서 취재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존에 있는 겨우 3살짜리가 이제 그 생존을 해서 지금 노인네가 되신 분의 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 표현 중에서는 종말론적인 황무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원자 폭탄의 피해가 좀 무서운 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소개를 했고요. 또 사실은 균형이다는 소제목으로 장관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서 무릎을 꿇고 제국주의 국가에서 평화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 결과 미국의 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절대 유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헌법상으로 미국 군정 5년에 새로 만들어진 헌법 메가더가 다 만든 거죠. 일본 정부 강요들은 그냥 그저 따랐을 것입니다. 장원 현재 일본의 헌법은 미국 작품이라고 메가더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위대가 만들어졌는데 SDF라고 그러네요. 이런 약자는 또 저는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자위대가 발생된 이유는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또 냉전의 시작에 대응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는 일본 대중의 이상적인 고정관념이라고 일본 템플 대학의 정치학 부교수인 제임스 D 브라운은 이런 사람들하고 취재를 했는데 일반 대중은 평화주의자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명분으로 공격에 대한 반대와 무력 사용 수용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라는 것도 그 중국이 군사비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마당에 일본 최남단 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평화주의의 어떤 개념들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레드 라인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로서 이미 이 기시다 총리가 이 젤렌스키를 또 직접 방문했었고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갔고 키예프에 비살상 방어 장비를 이미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레드라인을 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또 분명히 또 취재를 했습니다. 1, 2차 두 개의 세계대전을 다루는 학교 교육에서 침략자로서의 일본의 만행을 이런 것에서는 침묵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평화주의의 개념을 자유 개념을 넘어서는 거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장 소개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은 더 논란이 되는 아이디어는 미국의 핵무기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 제안은 죽은 작년에 아베 총리에 의해 제안되었을 때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일본은 특정 상황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갖겠다 그런다면 북한 때문에 또 미국은 절대 불허하고 있지만 만약에 획득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등이 해서 일본도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의견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핵을 가지면은 뭐 핵 공유라든지 뭐 NCG인가 그것도 이제 그 뭐 만들어졌는데 저도 그 형식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직 그 한미 간에만 그것을 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일본까지 껴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직 그 거론 하기에는 아직 그 이른 단계다라고 이제 한국 대통령실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뭔가 전에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했던 일을 되돌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화주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이런 그 평화주의자들의 그 시위도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 때 그 이런 그 시위를 평화주의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좌파 세력들인가? 일본 쪽으로 봐서는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나라에 따라서 좌우파의 어떤 성격이 뭐 딱 그 구분 지어지는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같은 그 마무리를 하면서 그 미각기 씨는 세노타프를 바라보면서 여기 이제 어떤 상징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발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다 그 불에 탔다.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일본 제국 육군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대본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평화 메시지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를 명칭을 받은 거 이후로 전국을 통일하는 데는 수많은 내전을 분국 내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무라이 문화의 그런 결정체였는데 그것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어떤 강대국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산업화의 성공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 옛날에 그 왕조 시대를 벗어나서 그 현대 국가가 되는 것은 메이지 유신이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요런 그 또 지금 봐서는 그 이 아베 그 총리가 그 했던 사진인데 그 당시에 그 외무 성 장관을 했던 기시다 현 총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그 무게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오네요. 주요 문제점, 채무 상한선 대결에서 타협 가능한 영역. 미국이 그렇게 세계의 그 평화나 민주국가 진영을 단합을 도모하지만은 그런 비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그 살림살이 자국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 미국의 그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이게 다 다달았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가 요거는 이제 별도 제목만 가져온 건데요. 지금 어쨌든 채무 상한선이 다다랐기 때문에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지출 상한선에 대한 거, 작업 요구 사항, 그 다음에 개혁을 허용하는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코비드19 구호금도 뭐 어떻게 전용을 좀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미국 자체 내에 만약에 이게 그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정부 자체가 디폴트 되는 미국 자체 내 문제도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뉴스로서 2차 전지 잘 나가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무역 적자 이윤은 해가지고 조선 비지에서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자이면서 또 수입도 중국산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적자다. 그래서 이제 또 참고적으로 우리 배터리 그 3사의 해외 공장 현황까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적자라는 걸로 좀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솔루션이 이제 중국에 그 운영하는 공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계도 있지만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NCM이라는 그 삼원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또 양극재가 그렇고, 음극재는 주로 흑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리막이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리튬은 주행거리가 짧은 게 문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충전소가 꽤 많이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추운 지방에는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리튬계를 중국에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재료 확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지은 것도 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NCM은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장거리 운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추운 지방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NCM계로 중국과 승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 인구가 많고 또 양자간 이후로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되니까 리튬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많이 팔리는, 자국 내에서 팔리는지 모르지만은 이 황황 쪽 그 북쪽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차량은 리튬 이온계 전기차는 젬병이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가 확실한 사계절 국가로서 거기에 강한 그런 NCM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 아연 KG가 니켈 재련소를 착공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전기분해 재련이라는 게 그 건식 재련이 있고 습식 재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련하면은 이제 습식 재련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전기 분해에 의해서 나오는 그 니켈은 고순도 99.99% 49이 예상이 됩니다. 부산물로 코발트가 나온다고도 그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잠깐 저도 쉬면서 장면이 재미있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이 뭐예요. 애가 한국식 무슨 뭘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햄버거 사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식 무슨 그 돈가스류 같은 거 같은데 그거 먹어보더니 좋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이 든 사람이 노인들의 노인화돼, 저보다는 젊지만은 여성 작가 독신녀가 된 사람에 대한 러브에 대한 로맨스 영화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참 또 나이 먹은 사람에서는 또 이게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다시 말해 제일 외로운 게 늙은 독신녀들이죠. 늙은 독신녀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돌 같다. 인간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인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차돌 같은 독신녀를 가끔은 걱정하는 게 꼭 내 직업 같다면, 이렇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이
늙은 독신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다. 이래서 마지막 판에 요 키아니 리브스가 또 이 늙은 할매를 또 좋아하는 까메오는 아니고 저 조연으로 또 요즘은 이제 키아누 리브스 하면 조닉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더 젊었을 때 영화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 정도면은 뭐 내가 괜찮지 않냐.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먹은 여성 작가라 하고 자기는 뭐 이 여성 작가 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포기를 해줘. 그래서 누구냐 주인공이 잭 니콜슨인가요? 유명한 배우하고 마지막에 이 또 늙은 독신녀하고 잘 되는 것이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이걸 왜 주저리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워싱턴 톡 보아에서 얘기하는 이번에 거의 끝나가니까 이런 유튜브로 보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진영 복귀했다. 중국 종속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왼쪽 것만 보면은 뭐 다 내용은 다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민주주의로 복귀했고 또 주요 7개국 여기에 이제 거의 뭐 들어가는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무력 침공을 한국 전쟁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국제 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을 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대담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에 대한 역량이라고는 제목하에 이제 질의과 답변 이런 대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넘어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길래 왜 캐나다 총리가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동일 총리는 1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겠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한미가 가까워지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국이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 쪽으로 다시 기울었다. 그리고 중국의 강경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말만 해서는 곤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담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 문 정부의 외교가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내와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야를 어, 제안했다. 그러니까 어, 속 좁은 그런 시야가 매우 좁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는 그거죠. 중국하고 인접한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도 북한은 국경이 맞닿아 있죠. 한 국가가 국익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국익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폴란드에 무기도 판매했고 또 미국의 포탄 부족을 보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미 무기를 제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어, 이제 한국은 이 함께 규칙이라는 게 이제 자유민주 진영의 규칙을 지키고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자유권을 허용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트럼프 타임즈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한국 국방백서에 중국을 주적으로 표기할 날은 멀지 않다. 이미 이제 그 윤 정부 들어오면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옛날로 복원시켰는데 주적이라고 어, 거기에 이제 한국도 중국을 주적이라고 그 표기를 하고서 나라의 그 운명을 헤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그게 맥히겠냐? 뭐 웃기는 얘기다. 그리고 뭐 중국의 지금 악담 내지는 완전 그 한국을 하대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한 그 외교적인 전랑 외교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아까 그 일본 그 좌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그 친중 이 파들이 많다 이거죠. 네, 이런 얘기가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참모진들의 또 정보 관료들의 친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꽤 아직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만 듣고 뭐 하고 전에 그 펠로시 그 국회의장이 그 대만 거쳐서 한국 왔을 때 안 만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했다 뭐 이렇고 돼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딱 나온 걸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안보실장까지 획 갈아쳐 버렸죠. 이런 윤 대통령이 중국의 위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흥칫뻥이다 이게요. 뭐 까고 있네. 나 당신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꼼짝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부총리는 재정기획장관은 뉴스 보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중국과의 교역 문제 또 고위층하고의 그 만남을 좀 연결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중국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이제는 뭐 안 만나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민간 형태로 와가지고 그 한중 관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는 중국 쪽에서도 왔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그 대담자로 나온 사람들은 그 어쨌든 이미 적이다.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사드 배치 때 괴롭힘 당한 거 알지 않냐. 지금도 욱박 지르는 거 봐라. 이런 얘기고 또 그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억제도 시키지 않았지 않냐. 미사일 개발하는 것도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한국이 저러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도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중러가 10년 혹은 15년 전부터 제 생각에는 시 집권 때부터 이미 한국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늦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네요.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회피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인가요? 그랬더니 중국은 항상 한국이 자국의 이 속국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500년을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 일제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거저 얻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냥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거의 70년 넘었으니까 이제 좀 민주주의 좀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얻은 게 아니고
해방을 통해서 그냥 거저 얻은 공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념적인 그 혼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게 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그 민주 진영과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냐는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단 있게 얘기를 하네요. 미국은 예전보다 한국을 더 지지하고 돌까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그냥 느낌이 아니고 제 견해를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위험 회피 전략이 아닌 극단적인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된다. 말만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이는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벨 전략으로서 자연스럽게 극단적 위험 회피 전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완전히 일본과 같이 그 한미일 동맹의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 방어를 위한 것은 아까 그 제목에도 표현했듯이 만약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똑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동맹의 의이기 때문에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크 전략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면은 미국은 역사에서 세계 패권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네요. 나머지는 그 유명한 그 슈카월드 일요일 방송 내용이 좀 좋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그 일주일마다 주제를 잡는 것들이 내용이 괜찮아서 편집을 해봤는데 이것은 그냥 첨부 자료로 자료 화면으로만 남기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